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망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때 교수님은 뭐 하셨어요? 세월호 참사 당일에.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고 딱 나오니까 그 소식이 막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제대로 파악을 못했죠. 근데 오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씩 사실을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걸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며칠 지난 후에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라고 이리저리 나름대로 분주하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참 하여간 그날 다들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가해자들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4.16의 당일의 기억을. 예,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테고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월호는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충진 선생이 쓴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을 골랐습니다. 부제가 세월호에 비친 한국 사회입니다. 이 책은 이곳저곳에서 강연한 것을 다시 썼다고 하는데요. 세월호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야만성, 그리고 세월호에 비친 우리 인권 부재의 상황, 그러니까 인권의식이 얼마나 우리가 모자랐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율성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등등을 그야말로 철학자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이 보여주는 게 세월호가 드러낸 한국 사회의 민낯으로 야만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기한 야만성이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정확히 말하자면은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 불합리하게 행사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면서 이 저자는 지금 여기에 한국 사회는 야만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없는 자에게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폭력은 노골적이고 적대적이며 때로는 악의적이기까지 하죠. 요즘 보고 있는 뭐 대한항공 전문직원 장사의 그 갑질을 얘기하는데 그건 한 부분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가하는 이런 폭력들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겠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폭력을 즐기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 도망갈 곳이 없는 그 상징이 바로 세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야만의 사회에서 폭력의 흐름은 정말로 자폐적이고요. 때로는 폭력의 방향은 일방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 안의 야만성과 우리 밖의 야만성이 이런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점에서 세월호는 대단히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이 야만성의 그 연원들은 대단히 깊고도 오래됐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온전하고 있다는 게 이 저자의 진단인데요. 그 야만성들 하나하나 지워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게 약화하는 과정들, 그리고 약자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저항하는 세력들을 보면은 아직도 길이 평탄치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장을 차지하고 있는 세월호가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민낯, 이 야만성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충진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는 자신의 몸을 바다에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낯을 폭로했다. 우리 눈앞에 떠오른 이 민낯은 우리에게 자신을 분석하고 해석할 것을 요구했다. 민낯이 한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것은 한국 사회의 야만성이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처음엔 가슴으로, 다음엔 머리로 전율하고 절망했다. 세월호가 바다 위로 몸을 드러낼 때까지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얼굴을 빼앗긴 비참한 약자이든 아니면 인간의 얼굴을 갖지 못한 야만스러운 강자이든 우리는 그때까지 전율과 절망 사이를 끝없이 오가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한국 사회가 인권이 부재한 사회라는 점입니다. 인권 감수성 또는 인권 친화성이 대단히 허약하다는 걸 세월호가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인권 친화적인 사회에서 멀어질수록 한국 사회의 야만성은 점점 더 노골화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참사들은 되풀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여기 인권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곳이 많은데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점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2014년 전후에 우리가 좀 더 인권 친화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그리고 인권 친화적인 국가, 시장, 사회가 이 땅 위에 있었더라면 어쩌면 세월호 침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설사 침몰은 있었더라도 그것이 참사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참사로 죽은 희생자와 상처 입은 가족들의 인권이 그렇게까지 짓밟히는 일은 분명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과연 인권을 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늘 의식적으로 던지며 살았더라면 어쩌면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인권에 관한 이해는 뭐 다양한 지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체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인권 감수성을 고양하는 것, 제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뭐 미투 운동도 인권 문제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빈곤층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장애자들, 성소수자들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다른 의미의 그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제3강조에도 부족할 게 없는 것인데, 세월호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료 체제 하에서 모두가 가만히 있으라 그 명령에 아무런 사고 없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고하지 못하는 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반지성적인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는 증거라고 이 저자는 대단히 힘주어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명령과 복종만이 있고 사유와 대화가 없는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자는 더 강자가 되고 약자는 더 약자가 된다. 힘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명령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모두가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모두를 상대로 아무 생각 없이 싸워댄다. 승자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승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과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학자에게서 진리를 말할 자유를, 예술가에게서 아름다움을 말할 자유를, 부도자에게서 신성함을 이야기할 자유를 박탈해버린다. 뭐 한마디 한마디 허투루 보낼 게 없는 그런 언급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깊이 이 우리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사유하고 거의 지성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인간, 그런 인간들이 많아질 때야 이런 세월호가 남긴 교훈들을 우리는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 자율적인 인간이란 그야말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런 자율적인 인간들을 교육하는 그런 사회일 때, 그런 교육들이 자연스러워질 때 이런 세월호가 남긴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처럼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뭐 말로 뭐 한두 마디로 요약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그 세월호가 던진 질문들, 그리고 그곳에 그 마지막 생명의 끈을 놓으면서 어린 친구들이 우리에게 파전했던 메시지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상기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지금은 다 어른이 되었을 아이들에게 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 벚꽃이 다 지고 하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젊은 학생들이 세월호를 다시 기리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동세대, 이른바 세월호 세대들의 감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묻고 답하는 코너가 조금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바뀌어야 할까?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관료와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언론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뭐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진 선생은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은 국민 각자가 변해야 하겠죠. 매일 뼈가 부서지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가족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들을 죽어라 공부시키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어떤 노력도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잠겨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정치가와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사유하고 행동하는 시민들만이 사회적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건 우리 김 PD도 오래전부터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얘기해 왔는데 이 저자도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크게 이 저자의 생각에서 벗어나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끝부분에 저자가 힘줘 강조하는 부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월호 참사를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원들을 징계하고 정치가 관료 언론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결코 세월호 이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는 이 참사의 전모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선원이나 선장, 심지어 해경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세월호 이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한국은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평범한 다수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소수의 강자로부터 그들의 야만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며 죽지 않으려면 돈과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월호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월호 이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자의 눈으로, 유가족의 눈으로 세월호를 보는 것, 그것이 세월호 이후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세월호와 관련된 책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발견했는데요. 예.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사의 이면을 봐야 할 때 어떤 지점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세월호 관련된 문학 작품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 이춘희 선생의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철학자의 시선에 비친 세월호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함께 세월호 이후를 좀 더 촘촘히 그리고 탄탄하게 준비해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세월호 이후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에 분탕질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의 가족들을 비난하고 모해했던 이 세력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평범한 인간과 공존하는 사회가 아니라 상당수 악마들과 공존하고 있는 사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자들이 정권을 가졌고 세월호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방해했던 자들이란 점, 그건 역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눈꽃만큼의 반성이나 성찰도 보여주지 않는 자들이라는 걸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치꾼 인내하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 작금의 사태들을 눈여겨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세월호 참사 4주기였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문학 속의 세월호 상세히 짚어주시기로 하셨는데 말이죠. 오늘 또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시면서 세월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작가 방현석의 소설 세월을 준비했습니다. 아, 예. 방현석 선생은 오랫동안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을 이끌면서 베트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집중해 왔는데요. 대표적인 소설집이 랍스타를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자그만치 1461일 만에 합동 연결식 있었다고 하죠. 근데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권재근님, 그리고 그 아들인 권혁규, 그리고 단원고 2학년 6반 남현철, 3반 박영인, 그리고 양승진 선생님까지 예. 5분의 이 유해를 아직 수습하지 못한 채 연결식을 치렀습니다. 예. 네, 이 권재근님하고 이 권혁규는 사연이 각별합니다. 매 식구가 권재근님과 그 아내 되는 분, 그리고 권혁규와 권지연이라고 하죠. 이 넷이 탔는데 5살 먹은 여자아이만 나오고 1살 많은 오빠하고 아버지는 아직 수습하지 못했고요. 어머니는 한윤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긴 했는데 화장을 한 채 장례를 못 치르다가 이번에 장례를 치렀다고 하네요. 이 소설을 보기 전에 이 한윤지 씨의 사연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한윤지 씨는 베트남인 여성입니다. 본명이 판응옥 타인이라고 하네요. 베트남의 호치민시에서 약 360km 떨어진 곳에 까마우라는 어촌이 있다고 합니다. 어부인 그 판빈짜이라는 사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권재근님과 결혼을 했죠. 그 사이에서 이 아들 혁규와 딸 지연이를 낳았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에서 어렵게 청소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제주도에 감귤 농장을 하겠다며 귀농하겠다며 내려가는 길에 세월호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버지인 빤빈짜이 씨가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다른 딸하고 여기 와서 백목항 진도체육관에서부터 광화문까지 1년 넘는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이런저런 싸움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인이라는 이유로 정말 많은 차별과 서러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다른 많은 분들도 아직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지만 특히 이 베트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애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또 연결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소설은 바로 그 판응옥타인이라는 베트남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살다가 제주도 가는 길에 귀농길에 참사를 당한 이후에 겪은 이 고통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한국명 한윤지 씨를 모델로 해서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참담합니다. 이래저래. 이 소설을 쓰면서 작가는 한윤지 씨의 부모님들의 사는 까마우를 직접 찾아갔다고 해요. 예. 그곳에서 한윤지 씨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가족들의 얘기도 취재를 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소설 앞부분에 보면은 작가의 말이 실려 있는데요. 사람던 사람들이라는 작가의 말의 일부를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까마우에 있는 그녀의 고향집을 찾아갔던 날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그녀의 영정이 놓인 마루의 벽에는 용사 증서가 붙어 있었다. 나는 숨이 컥 막혔다. 그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나온 무서운 세월을 그녀가 아프게 나누고 있었다. 마루 끝에 묶인 고깃배는 비에 젖은 채 강물에 흔들렸다. 마루에 서서 그녀의 손때가 남아있는 배를 만져보려고 몸을 기울였다. 비가 온몸을 적셨다. 눈물을 감출 수가 있어 좋았다. 팽목항에서 안산의 옹색한 외국인 합숙소에서 까마우 강변의 집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국적보다 자신의 사랑을 용기 있게 선택했던 그녀.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의 말로 엄마를 부를 수 있게 가르쳤던 그녀의 남편.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5살 동생에게 입혀준 6살 난 아들. 정말 사람이었던 그들을 생각하며 쓰는 동안 자주 울어야 했다. 살아나갈 길을 친구들에게 양보했던 아이들. 아이들과 운명을 같이 한 선생님들. 자신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켰던 말단 객실 승무원들. 그리고 슬픔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굴하지 않고 3년의 세월을 견디며 싸운 가족들에게 경의를 바친다. 네, 이렇게 작자의 말을 앞에 놓고 이 작품이 시작됩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던 이 작품에서 린이라는 여성으로 등장하는데요.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고생하면서 어렵사리 돈을 모아서 제주도에 감귤 농장을 한다고 내려가던 길이었다고 하죠. 예. 그 과정에서 이 세월호를 탔는데 세월호가 침몰한다는 소식을 고향에서 딸이 사준 TV로 접합니다. 베트남에 있었던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는 감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의 아버지가 해방전쟁 과정에서 그 고물 배에 탄 사람들도 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 왜 그 큰 배가 선진국인 한국에서 왜 구하지 못했는지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딸의 시신을 보고 또 절망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위와 손자를 또 기다립니다. 예. 아빠와 오빠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여동생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트남에서 온 이분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태도가 그렇게 썩 자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통역도 지원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죽은 딸에 대한 소식들도 세세하게 전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오래 남아있느냐 하면서 온갖 차별적인 언사들, 정말 인간으로서 내뱉을 수 없는 말들을 듣습니다. 보상금을 얼마나 더 타먹기 위해서 그러느냐, 베트남인이 왜 여기 있느냐까지 온갖 모욕에 가까운 말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159번째로 올라온 시신이 올라왔죠. 린이 축하를 받는 장면에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송이의 아버지로 나오는 박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딸을 먼저 보낸 한국인 아버지죠. 아버지가 왜 베트남으로 가지 않으셨냐고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독백처럼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난 아직 더 기다릴 사람이 있어요. 딸이 내 가족이면 사위도 내 가족이고 외손자도 내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쩌우와 로아는 떠나지 못하는 유가족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쩌우는 린의 아버지이고요. 로아는 린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모이자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생존자 가족인 동시에 실종자 가족이기도 했다. 그런 가족은 그들이 유일했지만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고 무엇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체육관 한쪽에 쪼그려 잠을 자고 알아서 밥을 타먹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박의 뒤를 따라다니며 알아들을 수 없는 설명을 듣고 배가 들어오면 희생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무성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루가 더디게 지나갔다. 낮은 길고 밤은 추웠다. 나에게 어떻게 해도 그건 괜찮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내 사위와 내 외손자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왜 내 딸이 거기서 죽어야 했는지, 내 사위와 외손자가 왜 아직도 저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는 누군가 설명해 줘야 하지 않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의 말은 파도가 되어 산산이 부서진 채 흩어졌다. 쉼없이 몰려와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를 바라보며 그는 부서진 말을 다시 모아 가슴에 쌓으며 또 하루를 보냈다. 네, 이렇게 독백 아닌 독백을 털어놓습니다. 예. 우리가 304명의 정말 소중한 생명들을 충분히 애도해야죠. 근데 그 과정에 베트남인 여성, 물론 한국인 국적을 가진 한윤지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 싶어서 참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그 박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이 박이라는 인물이 쩌우라는 우리 한윤지의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박이, 송이라는 딸을 세월호에 묻어버린 아버지의 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송이라는 친구는 실존 인물인데 모델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반의 부회장이라고 했답니다. 부회장이니까 아이들 먼저 다 보내고 나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와 주고받는 대화의 한 장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9시 25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예.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고 묻기에 깜짝 놀라서 그럼 일단 밖으로 나와야지 하고 소리쳤지요. 안 돼.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 하길래 물이 들어오는데 왜 가만히 있어? 나와. 그랬는데 송이가 그러는 거예요. 안 돼, 아빠. 난 우리 반 부회장이잖아. 선생님 도와서 애들 챙겨야 해. 그래도 무조건 빠져나오라고 했어야 했는데 옆에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 말을 잘 들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죽인 거죠. 애들 구명조끼 입혀주러 가야 해. 끊어. 그러고 나서 송이가 마지막 남긴 말이 아빠 사랑해 였어요. 아차, 이게 아니다 싶어서 바로 애에게 전화했지만 받질 않았어요. 제가 병신 같아서 애를 죽인 거죠.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난 선생님을 믿었고 선생님은 선장을 믿었겠죠. 배가 그렇게까지 많이 넘어간 줄은 저도 몰랐죠. 넘어진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게, 탈출시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장이란 새끼와 선원들이 애들을 다 버리고 지들끼리 도망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더구나 이 시각엔 이미 인근의 어선들이 구조하러 달려와 있었고 근처를 지나던 대형 유조선이 400명이고 500명이고 다 태울 수 있다고 빨리 탈출시키라고 하던 중이었다잖아요. 그는 다시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4월 16일 9시 25분, 통화 시간 37초. 그 시간에 그도 까마우에서 잠겨가는 배를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관제소도, 애경도, 청와대도 보고만 받고 모두 탈출시키라는 지시를 않고, 애들이 살아서 발버둥 치고 있었을 하루 동안 배 안에 잠수용은 한 명 투입하지 않고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이라고 사기나 치고 TV는 그걸 하루 종일 돌려댄 거예요. 올라온 애들 손톱 다 새까맣게 된 거 봤잖아요. 애들이 차오르는 물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송이네 반 애들만 21명이 그렇게 간 거예요. 애들이 그토록 아프게 죽어가는 시간에 젖은 돈을 말리고 있었던 선장과 어디에도 없었던 나라의 책임자를 난 믿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정말 알 수 없었다. 사위는 짜우의 용사 증서를 보고 물었었다. 장인어른은 왜 해방전선에 가담했어요? 다시 만나지 못할 줄 알았다면 대답해 주었을 것이다. 내가 왜 전선에 가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담했던 전선이 어떤 곳이었는지는 지금도 말해줄 수 있다. 네, 이렇게 권재근 씨의 서희가 장인어른에게 묻습니다. 왜 해방전선에 가담했냐고. 그러니까 정말 국가당 국가를 위해 섰다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탔던 배에서는 모든 승무원들 다 내리라 그러고 이 선장과 당원들만 남아서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베트남 배는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얘기를 짜우라는 그 분에게 사람에게 얘기를 하다가 박이라는 송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자식들, 학급 부반장만한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개자식들. 네, 이렇게 송이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랬죠. 뭐 한마디도 틀린 게 없습니다. 배가 그렇게 침몰하고 있을 때 이른바 보잘것없는 권력이라도 가진 자들은 선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은 해경망할 것도 없고요. 청와대까지, 정치가들까지, 언론들까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또 많은 생명들, 그리고 베트남에서 시집온 한윤지 씨까지 그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정말 침통한 시간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켜봐야 했던 베트남에서 까마우라는 그 먼 곳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이 사람들의 심상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위와 외손주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푸대접을 했는지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후띠오라는 베트남 음식을 대접한 모양이에요. 그 베트남 음식을 먹다 보면 고수라는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는 채소가 있는데 그 냄새가 나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도대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냄새를 풍겨야지. 아무나 집 안으로 끌어들이더니 못하는 짓이 없어. 이 사람들은 아무나 아니에요. 이 사람 로아는 내 친구 린의 동생이고 이 사람 쩌우 아저씨는 내 친구 린의 아버지예요. 제발입니다. 오래 있지 않으니 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말합니다. 왜? 보상금 파내면 좀 나눠주기라도 할 것 같아? 그는 둘의 대화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린, 로안, 쩌우라는 이름처럼 보상금이란 단어는 알았다. 어제 닭공장에서도 들은 말이었다. 네, 이렇게 한국인들이 정말 야멸찬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노인들은 교통사고인데 왜 그렇게 애면클면 하느냐고 다그칩니다. 이런 모진 얘기를 들으면서 그 먼 이국 땅에서 딸의 모습을 보려고 그리고 사위와 손자의 모습을 보려고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말 깊이를 모를 구멍이 났겠습니까? 세월호는 이처럼 한국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이들을 참으로 진실되게 애도했다고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남긴 상처들을 치유하려는 시인들의 작가들의 노력들이 참 많은데요. 예. 방현서 선생이 쓴 이 세월이라는 짤막한 소설 읽으시면서 세월호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 부회장이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면서 아빠에게 했던 아빠 사랑해. 아, 참. 맞습니다. 여기 와서 베트남인 부자가 돈이 없으니까 닭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렵사리 삶을 유지했고 이 소설에 따르면 신림중학교 학생들이 44만 원을 모아서 이 분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그 추운 겨울을 났다고 하네요. 그 내복을 사서 입고. 근데 우리 이른바 정부의 책임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깊은 모독과 상처를 남겼던 겁니다. 이 소설이 작년 4월 달에 나왔는데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아이들과 이분들에게 갚을 빚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선태 교수님 오늘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각기 다른 항해 정보가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 바다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책 소개하기 전에 오늘 제가 그날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햇살 좋은 날에 그 영화를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김지영 감독과 김원 총수의 생각이 진실에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저 교수님 지식인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거기 굉장히 따당하십니다. 나는 지식인 아니에요. 아유 교수님이 지식인이 아니면 세상에 지식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됩니다. 저는 그냥 지식인 안 하고 잡놈으로 살랍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아주 치밀하게 검증해낸 그 과정들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제가 이 동네에 와서 이런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걸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막바지에 김어준 총수가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는 게 그 과정에 애를 쓰는 게 자신이 애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음모론자 또 아이고 까부네. 그 부분만은 김종수 편 할래요. 예, 교수님. 한번 꼭 봐주십사 간절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영화 감독은 영화 감독대로, 언론인은 언론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세월호로 사망한 아까운 생명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문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16 이후 많은 그 소설가들, 시인들, 비평가들이 이 세월호에 관해서 글을 써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세월호 추모 문학 12인 공동소설집 숨어버린 사람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숨어버린 사람들은 그 전에 나왔던 15인 공동소설집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에 이어지는데요. 12명의 작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집을 보면서 한국 문학사의 일종의 아픈 연속성을 떠올렸는데 숫자의 연속성 같은 거죠. 이를테면 8.15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방과 관련된 문학이 있을 수 있죠. 또 뭐 6.25 문학을 우리가 상정할 수도 있죠.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4.19 문학도 있고요. 그리고 5.18 문학도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4.3 문학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4.16 문학이 또 한 번 우리 문단에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작가들 보면 윤후명 선생부터 시작해서 정남일 선생까지 12명의 쟁쟁한 작가들, 신의 작가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에피소드로 12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문학적으로 세월호의 그 의미들을 읽어내고 또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현주가 쓴 20살과 최지혜가 쓴 달룡이의 외출을 중심으로 세월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손현주가 쓴 이 20살은 이제 20살이 된 세월호 생존자 얘기입니다. 세월호의 기억이 얼마나 이 살아남은 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겠습니까? 그날 바다를 보면서도 그런 장면들이 스쳐갔었는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 박찬열이라는 화자가 자기만 살아나왔다는 그 죄의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박찬열이라는 친구, 여기 이 화자는 자기 혼자서 캐비닛을 타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 아주 절친이었던 준환이하고 명진이는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놓쳐버렸다는 그 죄의식, 나는 살인자라는 그 부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선실 내부에는 아이들이 아침이라 분주히 움직였다. 나는 홀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어느 순간 배가 한쪽 방향으로 기우뚱기우뚱거리는 움직임을 감지했다. 나는 움찔하며 쥐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으로 놓치고 말았다. 휴대폰은 맞은편에 있는 준환이 쪽으로 굴렀다. 준환이는 휴대폰이 굴러간 곳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때 또다시 배가 기우뚱하며 더 깊이 흔들렸다. 이제 휴대폰은 아예 자판기가 있는 곳으로 굴러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이번에는 큰 소리를 지르며 와, 배가 기우는 게 장난이 아닌데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나는 배가 물밑으로 가앉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 부분과 저는 겹쳤습니다. 이게 이런 기억들에서 벗어나기가 참 고통스럽겠죠. 더군다나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이 더욱더 아프게 살아남은 자의 상처를 저미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내 위로 올라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물 밑에는 많은 아이들이 허우적거리며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 중에 준환이가 캐비닛을 밟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손을 물 밑으로 깊게 내밀었다. 잡아, 어서.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쳤다. 준환이는 캐비닛에 발을 디디려 애를 썼으나 자꾸 밀려나가는 캐비닛 위로 올라서는 게 쉽지 않았다. 잠시 후 준환이는 간신히 캐비닛 위에 서서 내게 손을 뻗었다. 나는 손을 아래로 깊게 내밀었다. 그러나 닿을 듯 닿지 않기를 여러 번 하다 간신히 차가운 손이 내 손을 부여잡는 듯 했다. 살았다는 안도감을 갖는 순간 미끄덩하며 뭔가 손에서 쑥 빠져나갔다. 바로 조금 전까지 물 밑에 있던 캐비닛이 흔적도 사라졌고 준환이도 보이지 않았다. 네, 이후에 이제 지신으로 돌아온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 박찬원이라는 친구의 악몽을 이 소설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따르면은 살아남은 자는 끝없이 악몽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그 악몽을 견디지 못해서 끝없이 죄책감에 몸서리를 치고 어쩌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살아남은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상을 오롯하게 온전하게 밝히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런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끝없이 환기하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박찬일이라는 이 생존자는 몸은 배 안에서 빠져나왔지만 의식은 여전히 배 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못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 안에서 사라진 생명들을 주로 생각하는데 살아남은 자들, 지금은 뭐 대학 3학년이 됐겠네요. 이 친구들의 어떤 가슴 아픈 상처들도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작품 보겠습니다. 최지혜의 달룡이의 외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달룡이는 강아지입니다. 이 소설은 1살 터울의 형을 잃은 그 아우의 눈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한 가정의 일상을 어떻게 산산이 깨버렸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엄마는 넋을 잃어버리고요. 아버지도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이 소설 앞에서 얘기한 20살도 그렇고 이 달룡이 외출도 그렇고 엄마 아빠들이 다 힘겨운 삶을 살아왔네요. 일용직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배달맨으로 살거나 또는 청소하는 일로 살거나 대단히 힘겹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 참회가 곳곳에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달룡이의 외출은 강아지가 외출한 다음에 아버지가 서서히 의욕을 잃고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달룡이라는 강아지에 의탁해서 간신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룡이 마저 사라져버리자 이제 삶 자체의 모든 걸 끈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한번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이지 아버지는 말이 많아졌고 술주정이 잦아졌고 눈물마저 흔해졌다. 아버지의 변화가 회사를 그만두어서인지 형의 부재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자주 울었다. 스테인리스 대접에 소주를 가득 따르고 그것을 소주잔으로 조금씩 퍼마시며 미친 듯이 울었다. 눈물은 그다지 나오는 것 같지 않았지만 우는 소리만은 컸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날이면 엄마와 나는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줄 몰랐다. 밤이 깊도록 아버지는 지칠 줄 몰랐다. 나는 곧잘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방문을 열고 거실의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베란다 밖을 내다보며 들리지도 않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런 아버지의 말에 마치 후렴구라도 넣는 듯, 아니 맞장구라도 쳐주는 듯 달룡이도 멈추지 않고 지저댔다. 그러고는 소주잔을 쥔 아버지의 손을 몇 번인가 핥기도 했다. 아버지는 달룡이가 귀찮은 듯 손살을 치며 때를 기세했지만 달룡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면 달룡이는 아마 죽은
아들의 홀령이 아니었는가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달룡이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끝없이 울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로 빠져듭니다. 이렇게 가족사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이 달룡의 외출이라는 소설은 화자의 시선에 보면 형의 죽음이 아버지의 삶의 피폐와 더불어서 자기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머니마저도 모든 힘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행색은 점점 엉망이 되었다. 황토색 폴리에스테르 실내복은 한 달에 한 번 빨까 말까였다. 엄마가 빨리 하겠다고 벗으라는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싫다고 고개만 가로저었다. 땀 흡수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재질이어서 옷에서는 쉰내가 풍겼다. 사실 쉰내가 나는 곳이 폴리에스테르인지 실내복인지 아버지의 몸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아버지는 전혀 시스러들지 않았다. 왜 그리도 씻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는지 마치 예전에 달룡이를 보는 것 같았다. 엄마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목욕탕에 가둬두고 문 밖을 지켜야 했다. 아버지는 벗은 몸으로 목욕탕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 엄마가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 샤워기를 틀었다. 아버지가 씻고 나오면 엄마는 진짜 아버지에게 상으로 은행이나 잣, 육포 따위를 한 움큼 쥐어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서히 달룡이처럼,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좀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식탐도 날로 더해졌다. 음식 냄새가 풍기기만 하면 부르지 않아도 제일 먼저 식탁에 턱을 받치고 앉아있곤 했다. 그러다 도마나 식탁 아래로 떨어지는 한두 개의 햄 조각이나 고기 조각을 주워 먹었다. 아버지는 생전 먹지도 않던 초콜릿이나 과자를 옆에 끼고 살았다. 텔레비전을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도 입만은 쉬지 않고 오물거렸다. 과자 부스러기나 초콜릿 껍데기는 그대로 바닥에 버려두거나 몰래 소파 밑으로 쑤셔박았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먹고 움직이지 않는데도 아버지가 점점 말라간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몸은 건드리면 바스러질 것처럼 앙상했다. 아버지가 팔다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모로 누워있으면 구분 등의 척추뼈가 도드라졌다.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비상하고 몸이 재빠른 능숙한 배달맨의 과거를 떠올리기란 힘든 일이었다. 네, 아버지의 삶이 망가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은 일처럼 우리의 일상이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서 모든 삶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파괴된 삶들을 복원하기까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화감독은 영화감독, 소설가는 소설가, 시인은 시인의 자리, 또 저처럼 잡스럽게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 각자 입장에서 세월호를 애도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냥 뭐 이런 거 없이 그 아이들이 다 전원 구조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문학 작품 필요 없습니다. 세월호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돼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박근혜 씨가 자유한국당이 또 집권하더라도 다 구할 수만 있다면 뭐 그렇다면 진짜 정권 연장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듭니다. 뭐 무의미한 얘기지만 이게 또 누가 어떻게 이게 또 이걸 딱 더블 쿼터 달아가지고 김용민이가 자유한국당 재집권을 원했다 이렇게 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세월호의 그 300명 넘는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정말 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 304명의 생명들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것을 라이브로 지켜봐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정신적 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집단적 트라우마여서 개별적으로는 치유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소설이나 시, 다른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치유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잡한
바로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개혁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역사에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종수 선생이 쓴 조광조 평전 골랐습니다.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그랬네요. 예. 네. 자, 교수님, 그 조광조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조광조는 연산군 이후에 그 중종 반정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정이라 하면 옳은 것으로 되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 중종 방전 이후에 중종에게 발탁돼서 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에 떠밀려서 음모로 결국은 사획을 받고 숨을 거둔 그런 비운의 개혁적 사상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조광조는 조선사에서 대표적인 그 학자이면서 개혁을 실천하고자 했던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종수 선생의 이 책은 그 조광조의 삶과 그 개혁 정신 그리고 실패 과정들을 정말 그 리얼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한국문학을 전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문체도 상당히 산뜻하고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광조는 1482년에 태어나서 1519년 김효 사화 때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스승은 김갱필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이 김갱필은 연산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도 하죠. 이 시기 역사를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연산군의 그 폐악이 정말 극에 달해 있었죠. 모사와 갑자사를 비롯해서 이 사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비판적인 모든 학자들을, 살인들을 처단하고요. 그리고 온갖 폐륜들을 저지르면서 국고를 바닥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몬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 이런 걸 보지 못해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중종 반정을 거행하는데요. 예. 그 결단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과정은 뭐 이 책을 보시면은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개혁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기 위해서 조광조에만 초점을 맞춰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조광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퇴계 이황이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광조가 죽은 지 50년 지나서 선조라는 임금이 퇴계 이황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조광조는 어떤 인간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황은 이렇게 답합니다. 조광조는 훌륭하고 어진 선비입니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게 아름다웠으며 그 독실한 학문과 힘써 실천함은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를 실천하고 인심을 맑게 하여 세상을 요순의 시대로 임금을 요순처럼 만들고자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소인들의 참소와 이간질로 인해 참혹한 죄를 받았습니다. 참소라면 뭡니까? 비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고, 비방으로 이해하시면 뭐 적절할 것 같고요. 이런 개혁을 결단하고 나서는 길에 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특히 그 연산군 때도 그랬듯이 연산군의 그 폐륜, 포악 정치에 빌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bun구파의 이극돈이나 유자광 이런 인물들이죠. 정사를 엉망으로 이끄는 그 왕의 이면에는 그런 왕을 부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세력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연산군도 혼자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건 아니죠. 못난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들을 챙기려는 세력들이 어디나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조광조는 중종반정 이후에 백성을 바탕으로 해서 도의 정치, 과거에 요순이 실현했던 정치들을 조선에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요순 시대 하면은 그야말로 태평성대 했던 시대의 그 상징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사상이 모델로 삼는 게 바로 요순 시대의 정치죠. 그러니까 이른바 동양적 유토피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상 시대를 모델로 두고 그걸 조선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게 조광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광조 이 책의 평가를 보면은 학식도 아주 빼어났고요. 그리고 뭐 외모도 수려했다 그럽니다. 또 신념도 대단히 확고했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배움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순진해 보였을 수도 있고 또 율곡 이의의 평가에 따르면 과격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과 실천이 괴리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부분을 조금만 보면 이렇습니다. 조광조는 근본주의자라 불릴 정도로 반듯하게 유학을 숭상한 이였지만 개혁주의자로 평가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근본과 개혁 사이 모순이 없었을까? 오히려 그 자신은 매우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 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근본, 즉 원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므로 실제로 조광조의 언행을 보면 근본주의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인물과는 거리가 있다. 그가 따른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그랬기에 그 근본 정신을 따라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혹은 그 정신을 훼손하는 구태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근본주의 할 때의 근본주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정신을 평가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그 개혁 정신이 조광조를 조선 역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 사상, 뭐 대표적인 게 소격서 혁파나 뭐 내수사 개혁 이런 게 있는데요. 소격서 혁파 문제를 두고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의 형식에 따라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는데 이런 걸 혁파해야 유교 사상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조광조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뭐 논란들이 있었는데 중종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위훈 삭제 운동이었습니다. 위훈이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우리가 훈장 주듯이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공을 세운 사람들이 가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빌붙은 사람들이 많았었고 이런 사람들은 삭제한다고 주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광조는. 그러니까 기득권층에 빌붙어서 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폐륜 세력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책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뇌물을 써서 공신 자리를 얻은 자, 그리고 공신의 자질하는 이유로 함께 공신에 오른 자, 그리고 연산군의 폭정에 함께 했으면서도 급히 말을 바꿔 공신에 오른 자 등 117명의 공신 가운데 무려 76명의 개정 대상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저항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산군의 등 뒤에 숨어서 그 폭정을 거들었던 자들이 끝까지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고 중종반정 이후에도 말을 바꿔 타고서는 금방 말을 바꿔서 자신이 옳은 척 이렇게 나섰다는 것이죠. 이걸 아주 올곧은 정신의 소유자 조광조가
두고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삭제 운동을 펼치는데 여기에서 대단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게 이른바 그 남곤이나 심정이라는 이런 그 수구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모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내몰립니다. 그게 어렵게 이 하소연해봤지만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유배지로 가서 결국은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남곤이나 심정이라는 사람이 조광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1518년, 그러니까 조광조가 죽기 1년 전에 조선에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지진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그건 음이 양을 눌러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인배들이 군자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의 현상으로 지진이 나타난 것이다 하면서 그 뒤에 바로 조광조가 있다라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이죠. 근데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위기를 느끼고서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조광조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참소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상당히 완결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도 이렇게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과정들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조광조라는 인물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 표현하는 조광조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해가 얽혀 불편해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직접적인 것은 물론 임금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데서 오는 미묘한 것까지 헤아린다면 그 불편함의 폭은 제법 넓어질 수도 있었다. 고깝지 않은 정도로만 보던 이들의 시선이 적대감으로 바뀌어 갔던 것이다. 조광조가 언로를 열어달라며 전 대간의 파직을 청할 때까지만 해도 정치판에 들어선 신참에 멋모르는 치기라고 여기던 이들도 있었겠지만 어느새 젊은 사람의 영수로서 임금도 그를 의지하고 중하게 여기는 인물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었다. 잠깐 일어났다가 제풀에 잠들어 버릴 바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득권 세력에게는 불편함을 넘어서 위험한 인물이다. 조광조 또한 모르는 일이 아니었다. 이미 자신을 빗댄 비난의 상소가 올라오고 그 상소를 둘러싼 시비를 가리느라 조정은 한동안 소란에 빠져들기도 했다. 하지만 조광조는 그 불편함들까지 돌아볼 마음은 없었다. 그들 마음의 불편함이 아닌 조선이 처한 불편함을 돌아보기에도 벅찬 시절이었다. 근거 없는 비난은 결국 진실 앞에서 맥없이 흩어지는 헛개비일 뿐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으리라. 그러나 하나둘 늘어나는 헛개비들이 형체를 갖춰가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일 뿐인지도 모른다. 네, 이 부분이 우리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뭔가 이 기득권과 대결하면서 새로운 개혁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은 정말 사납게 물어뜯죠. 그리고 이 헛개비처럼 보이는 것들을 마치 실상으로 만들어서 실제 그런 것처럼 몰아댑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폐악질들, 꼭두각시에 빌붙어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왔던 자들이 어떤 성찰도 없이, 어떤 반성도 없이, 어떤 사과도 없이 저런 식으로 날뛰는 모습을 보면은 조광조를 몰아내고자 했던 남곤이나 심정 같은 자들의 폐악질을 여실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개혁의 길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또 얼마나 많은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조광조의 그 개혁의 과정들을 보면서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수님, 이 조광조의 사례도 그렇고요. 이런 반개혁 세력들의 농간 반대, 번번이 개혁이 10발짝 나갈 걸 5발자국밖에 못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형국은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텐트 치고 농성 벌이고 있는데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저런 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하나하나 입법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게 참 아득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니 그것도 다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죠. 제가 믿는 건 정말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광조 시대가 왕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몇몇 간신배들에게 휘둘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다면은 지금은 그나마 정말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제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그리고 언론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상황이라면은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정말 가열차게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언론들이 보이지 않는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여론이 형성돼서 거대한 물결을 이룰 때 정말 그야말로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그야말로 헛개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칫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또는 방심하거나 또는 약간의 관용을 베푸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물어뜯긴다는 점을 조광조를 통해서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루신의 물에 빠진 게 생각도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시가 있는 금요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김광규 시인의 다른 시집 우리를 적신 마지막 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고 이 시집 역시 많이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시집을 고른 이유는 녹음하는 오늘 4월 19일 4.19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김광규 시인의 다른 시집 아니다 그렇지 않다에서도 봤듯이 김광규 시인은 4.19 세대여서 4.19 시대의 그 감각들을 여러 시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집에 그 유명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실려 있는데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보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기억의 시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영산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영자는 신령하다 할 때 영자입니다. 우리 어릴 때 고향을 떠올려 보면은 앞에 높은 산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가보면은 그때 봤던 산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사라져가는 데 대한 어떤 쓸쓸함을 묘사한 그런 시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산. 내 어릴 적 고향에는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다.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영산이었다. 영산은 낮에 보이지 않았다. 산허리까지 잠긴 짙은 안개와 그 위를 덮은 구름으로 하여 영산은 어렴풋이 그 있는 곳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영산은 밤에도 잘 보이지 않았다.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 달빛 속에 또는 별빛 속에 거무스레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수도 있지만 그 모양이 어떠하며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영산이 불현듯 보고 싶어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갔더니 이상하게도 영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미 낯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산은 이곳에 없다고 한다. 네. 사라진 기억에 대한 아릿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착각을 한 겁니까? 착각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봤던 그 산, 구름에 쌓여있던 산들, 그리고 아무도 올라가 보지 않았던 산들이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 손길이 닿고 또 내가 찾은 고향에는 낯선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다 사라졌다는 비유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도 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그 4.19에 관한 시 두 편 보겠습니다. 하나가 진혼가라는 시입니다. 진혼이란 혼을 위로한다는 뜻이죠. 진혼가라는 시가 자신이 끝없이 게을러지는 걸 끝없이 경계하면서 4.19 때 죽어간 어떤 친구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김광규 시인이 41년생이니까 4.19 때는 19, 20살이 좀 됐겠죠. 그때 그 사라진 친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떠올려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그 기억의 필요성을 읊고 있습니다. 진혼가 함께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그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새벽녘 바다와 마주서서 흘러내리는 모래시계를 바라보며 때로는 건널목 신호등 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아니다. 분명히 그는 있었다. 창가에 걸린 그의 옷은 바람에 흔들리고 책상 위에 비스듬히 놓여있는 안경, 피우던 담배 5갭이 남았고 즐겨 마시던 술이 반병쯤, 눈빛, 목소리, 몸짓 떨쳐버리고 마침내 몸까지 남겨놓고 그는 떠난 것일까? 그를 보내고 우리가 남은 것일까? 아니다. 신발을 벗어놓고 그는 갑자기 안으로 들어갔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는 그러면 밖에 있는 것일까? 밖에서 서성거리며 그를 찾는 것일까? 그럴 필요는 없다. 이제 아무것도 그를 가리지 못하고 우리를 숨기지 못한다. 가장 뚜렷한 모습으로 그는 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를 생각하지 말고 그를 보라.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입니다. 4.19 때 사라진 친구를 단순히 기억할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다고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그를 직시하라는 거죠. 끝없이 기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로 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진혼 시에 이어서 나오는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제목만으로도 참 아릿한 여운을 남기는데요. 사실은 이 작품의 의미는 4.19가 지난 이후에 서서히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세상사에 무관심해지고 일상에 길들여지는 나를 경계하는 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정치로부터 멀어진다 그러고 사회의 불의로부터도 나를 감추기 급급하기 쉽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희미해진 옛사랑의 그림자, 즉 우리가 싸웠던 함께 투쟁했던 그 추억들을 끊임없이 되살려야 한다는 게 이 시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시입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4.19가 나던 해 세밋.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을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벌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며치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치서는 춤을 추러 갔고, 며치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에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맞아요. 이런 시를 들으면은 금방 터져 나온 것처럼 탄식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 순정했던 젊은 시절의 노래와 때묻지 않은 고민들은 다 중년이 되면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혁명을 두려워하는 기성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월급이 얼마인가 묻고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도 남기고, 그리고 몇몇은 춤추러 가고, 그리고 몇몇은 동숭동 길을 허전하게 걷고. 그런데 이런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서 수상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우리는 짐짓 모른 체 하면서 가죠. 그런데 플라타너스 그 잎들이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느냐고. 이런 속삭임들을 귓등으로 흘려 들으면서 이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한 발짝 더 깊숙이 늪으로 또 발을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네, 뭐 아름다운 추억, 서정적인 추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순정한 마음으로 욕심도 없이 정말 이타적인 의미에서 싸웠던, 피 흘렸던 그 옛사랑들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게 4.19가 우리에게 타전해오는 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좋죠. 그리고 또 우리 김 PD가 원하시면은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유, 원하다마다요, 교수님. 예. 생각과 사이라는 그 작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역시나. 예. 우리는 뭐 시인은 시만 생각하고, 정치는 정치만 생각하고, 뭐 군인은 전쟁만 생각하고, 학자는 학문만 생각하고, 이래야 한다는 어떤 불문율 아닌 불문율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그 사이를 생각해야 되고요. 경계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흐르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남는 것은 뭐 공예와 농약과 억압과 통계뿐이라는 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전하는 간절한 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생각과 사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은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오로지 정치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오로지 노동만을 생각하고, 법관은 오로지 법만을 생각하고, 군인은 오로지 전쟁만을 생각하고, 기사는 오로지 공장만을 생각하고, 농민은 오로지 농사만을 생각하고, 관리는 오로지 관청만을 생각하고, 학자는 오로지 학문만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 노동과 법의 사이, 법과 전쟁의 사이,
전쟁과 공장의 사이, 공장과 농사의 사이, 농사와 관청의 사이, 관청과 학문의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만 휴지와 권력과 돈과 착취와 형무소와 폐허와 공해와 농약과 억압과 통계가 남을 뿐이다. 네, 이런 작품입니다. 예. 명편입니다. 요즘에 뭐 통섭이니 융합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인문학의 품을 얘기하는데 그 바탕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생각과 사이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용민 브리핑이 지향하는 것도 그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치와 경제 사이를 늘 고민하고요. 또 정치와 인문학 사이를 늘 고민하고 또 법과 시 사이를 고민하고 그리고 정치와 전쟁 사이를 고민하고 그리고 노동과 법률 사이를 고민하고 그게 바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를 생각하지 못할 때 남는 게 휴지와 권력과 돈, 착취, 형무소, 폐허, 공해, 농약, 억압 등이라는 것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생각과 사이는 우리 시사 브리핑의 정말 최고로 생각하는 김용민 브리핑의 화두를 그대로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4.19를 하루 지난 4월 20일. 저는 4.19하고 5.16을 엮어서 보는데 왜 우리의 혁명은 1년 만에 실패했는가. 4.19 1년 지난 5.16 당시 우리 사회의 상당수 지식인들이 그 당시 군사 쿠데타를 지지했던 점. 그것도 있고 제가 덧붙이자면 그 혁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귀환 또는 도피했다는 점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게 바로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4.19의 정신을 기억하되 과정의 실패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실패가 스승이라 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4.19가 실패했다는 점을 우리가 회한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거기에서 깊은 의미들을 다시 길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